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유엔의 갑작스러운 결정. 2. 일본의 주장은 즉시 무효화된다. 3. 한국의 영토가 확장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유엔 총회에서 남극 영토 분할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습니다. 이곳에 참여한 국가는 세계에서 이름을 떨치는 국가들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한국이 당당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회의를 통해 남극 개발 기여도를 인정받은 한국이 상당 부분의 남극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 일본은 과거의 발언 때문에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극 땅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남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우직 소리와 함께 얼음이 갈라졌습니다. 펭귄들은 부서진 얼음 주변을 맴돌며 그 틈을 바라보다가 점점 멀어지는 틈 사이에 화들짝 놀라며 바다로 이동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거대 빙산이 분리된 것인데요. 학계의 관심은 물론이고 전 세계 국가의 이목이 집중된 남극 론 빙붕의 거대 빙산 A76, 4,320제곱킬로미터를 기록하는 거대 넓이의 면적이 녹으면서 그 주변에 큰 충격을 주었죠. 제주도 면적이 1,850제곱킬로미터인 것을 생각해보면 무려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영역이 깨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남극 대륙의 풍경이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고 있는 것이죠. 최근 장보고 과학기지와 세종과학기지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푸른 이끼와 잡초가 남극 대륙에서 모습을 보이며 얼음이 뒤덮인 모습과 다른 형태의 남극의 속살이 드러난 것이죠. 이탈리아 인수브리아 대학 연구팀 역시 비슷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극 좀새풀과 개미자리 풀을 연구하던 이들은 2009년부터 2021년 사이에 남극 좀새풀 증가 속도가 1960년대부터 2009년보다 5배 더 빠른 것으로 확인했죠. 동토의 땅이라 누구도 살 수 없는 땅으로 여겼던 남극이 서서히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추운 남극 대륙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넓은 땅으로 변모하면서 살 수 있는 땅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에 따라 각 국가들 사이의 눈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남극 대륙의 크기와 가치는 상당한 수준. 남극 조약이 없었다면 이미 강대국 손에 넘어갔을 정도로 남극 땅의 가치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남극 조약은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12개 국가가 체결한 조약으로 남극 지역의 평화적 이용 및 군사적 이용이 금지, 과학조사의 자유와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약에 가입한 한국도 남극 연구에 상당한 돈을 투자했죠. 명목상 평화와 연구를 위해 배타적 이용을 금지한 조약이지만 그 속내를 살펴보면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조약이 체결될 무렵은 미국 소련 간 갈등이 심화되던 시기로 냉전으로 각 국이 치열한 영토 전쟁을 벌이던 때입니다. 이 시기 남극도 이들 갈등 한가운데 놓인 땅이었고 어느 한쪽이 이를 정복하지 못하게 하게끔 만들어 놓은 임시적인 평화조약이나 다름없었죠. 균형을 위해 임시로 설정된 평화조약은 누군가가 어깃기라도 하면 쉽게 깨질 수 있는 상황. 실제로 2048년이면 남극조약은 조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미 이 조약의 무용성을 주장하며 각국에서 자국 영토 편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과거 아르헨티나가 영국이 지배하고 있는 포틀랜드 제도를 공격하고 이에 반격해 영국이 포틀랜드 수복에 나선 것 역시 남극 대륙 지배를 염두에 둔 정치적 계산이 있었기 때문일 정도로 세계 각국은 남극을 포섭하기 위해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영국 외의 다른 국가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 역시 남극 대륙이 자신의 땅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도 남극 대륙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몫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음이 벗겨지는 남극은 이후 사람이 거주할 수도 있는 상황. 동토의 땅이 나중에는 기후위기의 최후 피난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남극의 가치는 여러 의미에서 상승 중이죠. 이런 가운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향후 남극 조약이 폐기되고 각국에서 남극 대륙을 분할할 경우 한국이 상당 부분의 땅을 소유할 수 있다는 소식이죠. 남극 조약의 해체가 한국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는 셈인데요. 실제로 최근 개최된 유엔 총회에서 남극 개발과 연구에 기여한 상위 9개 국가를 대상 우선적으로 영토 개발과 영유권을 인정하는 것과 더불어 영토 배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국의 영토가 넓어질 수 있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직접적으로 남극과 가까운 위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국이 남극 땅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한국이 남극에 배치한 여러 연구기지와 더불어 한국 이름이 붙여진 땅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남극에 발을 처음 디디며 연구에 돌입한 것은 1978년 국립수산진흥원에서 크릴 시험 어획을 위해 함선을 파견한 것이 처음입니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남극에 한국은 진출한 것인데요.
이후 남극 조약에 1986년 가입하고 1988년 서남극 남셰틀랜드 군도 킹조지 섬에 우리나라 최초의 남극 기지인 세종과학기지를 세우면서 극지 연구가 비약적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테라 노바 베이 지역에 장보고 기지를 건설하며 남극 연구 핵심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한국이 남극 연구에 이바지한 건 역시 상당한데요. 세계 최초 북극 동시베리아 해에서 거대 빙상의 증거를 발견하는 한편, 남극 아문센의 빙붕의 해빙 원인을 밝혀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남극해에서 조난한 러시아 어선과 우리 어선을 구하는 일도 있는 반면 한국 주도의 자원 연구 역시 진행되고 있죠.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총 길이 1740km에 달하는 코리안 루트, K루트를 개척하는 것도 성공하며 남극 내륙으로 이동하는 독자적인 길을 개척한 것도 세계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내륙 기지는 총 5곳으로 그곳으로 연결되는 루트를 한국이 확보함에 따라 내륙 연구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죠.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남극 특별보호구역 ASPA로 지정된 나레브스키 포인트, 소위 펭귄마을로 불리는 지역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남극 특별보호구역은 남극의 여러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이 지역의 관리자로 지정되면 다른 국가에서 이 지역을 탐사하기 위해 관리자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 보호구역의 통치권을 받은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2019년에는 이닉스프레시블 섬 주변 지역도 한국이 통치하게 되면서 세종과학기지와 장보고과학기지 주변의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생태 관리를 위해 지정한 구역이지만 이 구역의 의의는 남극 조약이 깨지고 난 뒤 발생됩니다. 국제법상으로 섬이나 빈 땅을 어느 한 국가가 확보하기 위해선 그 지역의 깃발을 꼽거나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증명, 실효 지배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보해야 합니다. 남극에는 한국 이름이 붙여진 공간은 물론이고 연구기지와 특별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실효 지배구역이 상당합니다. 국제법상 조약 해석에 따르면 이 지역은 한국의 땅으로 편입이 가능한 공간이죠. 고로 강대국들이 남극 땅을 자국 땅으로 편입할 때 이 지역의 실효 지배를 근거로 한국이 합법적인 영토 편입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남극의 기지는 물론이고 각종 장비들을 설치하는 등 남극에 어떻게든 자신의 혼적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향후 분쟁이 일어났을 때 실효 지배를 증명하기 위한 밑작업이라 볼 수 있죠. 중국이 발빠르게 중국 기지를 여러 건설하면서 중국 연구진들을 남극 대륙에 배치하는 것은 향후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함입니다. 중국은 칠레 최남단 도시인 푼타 아레나스 항구 이용권을 취득했으며 남극 대륙으로 물자를 이동하기 위한 기지로 이용할 것을 칠레 정부와 합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남극 2곳의 임시 비행장을 건설하는 것과 더불어 남극 동부 지역 빙원에 약 1.5km의 연구 비행장 건설까지 추진. 현재 운영 중인 창전과 중산 남극 기지 외에도 분룸과 타이산 임시기지 및 추가기지 건설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도 남극 대륙의 자국 기지를 늘리겠다고 말하며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남극 영향력 확대에 힘을 기울이고 있죠. 미국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급격한 팽창의 기지 인원 확충 및 로스의 인근 지역 탐사를 강화했는데요. 로스의 인근에 운영 중인 맥머도 기지를 중심으로 인력 개편은 물론 탐사자 확충 계획을 발표하며 남극 문제에도 미국이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며 남극 대륙을 둘러싼 충돌은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최근에는 한국에 위치한 지역의 땅에 엄청난 지하 자원이 묻혀 있는 것이 밝혀지면서 남극 대륙 땅을 한국이 소유하게 된다면 엄청난 자원을 한국이 독점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는데요. 세종과학기지 인근 주변의 남극 바다 지하에는 엄청난 양의 석유 및 천연가스가 잠들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죠. 이 지역 근방에 다이아몬드 지층으로 알려진 킴벌라이트 광맥이 발견, 현재까지 알려진 것 외의 귀중한 자원이 다수 묻혀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한국이 남극 영유권을 확보하고 개발하게 된다면 향후 100년 이상 자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인데요. 반면 일본은 남극 개발에 일정 부분 기여했어도 땅을 배분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바로 일본이 남극 조약 당시 선언한 내용 때문인데요. 일본은 남극 조약협의에서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선언한 국가입니다. 남아공, 벨기에와 더불어 영유권 비주장을 선언했기에 현재 남극에 위치한 일본 과학기지와 상관없이 땅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반면 한국은 남극조약협의 당시 영유권과 관련해 어떠한 의견 표명도 없었습니다. 최초 남극 개발에 동의한 주요 국가는 아니었지만 이후 합류하고 난 뒤 많은 투자를 통해 영향력을 서서히 넓혔고 그 결과 한국은 세계 10대 남극 투자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그 투자가 결국 남극 땅을 받을 수 있는 결과로 돌아온 것이죠.
일본은 뒤늦게서야 남극 분할과 관련한 회의에 참석하길 원하며 남극 땅에 일본이 투자한 것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일본 도무지 기지를 비롯해 일본의 기여를 언급했지만 불행히도 비영유권 선언이 일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상심한 일본은 UN 탈퇴까지 하면서 이에 불응하겠다고 하는 상황하지만 이미 과거에 선언했던 내용을 바꿀 수는 없죠. 덕분에 한국은 경쟁자였던 일본을 제치고 남극 땅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가지게 된 뜻하지 않은 남극 영토 지금보다도 더 넓은 영역을 관리하며 한국의 국산화를 방해했던 일본 소재 기업이 엄청난 최후를 맞고 있어 화제입니다. 특히 최근 가격까지 대폭 낮추며 한국 업체에게 제발 사달라 고 애원하고 있는 모습에 일본인들마저 부끄러움을 느껴 치를 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을 우습게 보던 일본 소재 기업의 최후. 일본은 2019년 한국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반발해 수출 규제를 가해온 바 있습니다. 이때 일본이 공격하려 했던 부분은 반도체뿐 아니라 한국이 키우려 했던 배터리 산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사히 카세이란 일본 회사가 전기차 배터리 소재 및 의료 분야에 3년간 8천억 엔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수출 규제가 진행됐다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후 1100여 개 품목을 통제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한국은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국산화를 추진했고 일본 기업들은 난리가 난 바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중소기업에게 특허 침해 소송을 걸며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출 규제 이후 처음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온 곳도 일본 아사히 카세이였습니다. 아사히 카세이는 1931년 일본에서 설립된 화학회사로 종업원 2만 5천 명의 매출이 2조 엔이 넘는 기업입니다. 일본 도레이와 함께 분리막 시장을 이끌며 점유율 18%로 세계 1위를 하기도 했었죠. 이 회사는 2012년 한국에서 발표된 299개 전범기업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는데 조선인에 대한 강제동원 등 한국 침탈에 앞장선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범기업 299개 중 한국에 진출한 기업은 34개 정도입니다. 히타치, 도시바, 미쓰이 화학, 미쓰비시 등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회사가 상당하죠. 그런데 그 자리에 아사히 카세이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도 한국의 동서석유화학이란 자회사로 두고 적자는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한 해 1,800억 원의 순이익 중 상당 부분을 일본 모회사로 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유니클로나 도요타가 한국의 빨대를 꼽고 수익을 챙겨가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배터리 분리막에서 세계 1위였던 아사히 카세이는 한국의 국산화를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수출 규제 직후 한국 대기업들이 국내 업체에게 소싱을 확대하자 아사히 카세이는 국내 중소기업 중 하나인 W스코프에게 특허 소송을 건 바 있습니다. W스코프는 2005년부터 배터리 분리막 사업에 뛰어들었던 회사입니다. 10년 만에 세계 점유율 6위를 기록했는데 일본의 수출 규제 후 국내 배터리 3사도 해당 기업의 분리막으로 시선을 돌린 바 있습니다. 특히 삼성 SDI가 이 업체에게 주문을 확대하자 아사히 카세이가 즉각 움직였죠. 국내 최대 로펌을 고용해 특허 소송에 나섰던 것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핵심 기술에 대해 2중, 3중의 특허를 걸어놓기로 유명한데 주요 부분은 거의 공개하지 않으면서 권리 범위를 매우 넓게 설정하는 꼼수를 써온 바 있습니다. 아사히 카세이가 가장 많은 분리막 특허를 가지고 있어 거미줄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출 규제 이후 오히려 아사히 카세이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글로벌 시장에서 분리막 점유율 1위를 기록했으나 2020년 이후 또 다른 한국 업체의 급성장에 2위로 밀려난 것입니다. 한국 SKI 테크놀로지, SKIET, 가치고 나온 것인데 26% 점유율로 1위를 해버렸죠. 반면 아사히 카세이는 23%로 2위, 일본 도레이 23%가 3위를 했습니다. SKIET는 2019년 4월 물적 분할을 통해 출범한 SK이노베이션, SK온의 소재 부문 자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일본의 수출 규제 직후 분리막 설비를 추가로 도입해 시험 가동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100% 국내 기술로 첨단 장비를 추가해 효율을 40% 높였던 것입니다. 당시 일본 장비회사 직원들이 현장에 일부 파견되어 있었는데 SKIT는 이들이 설비를 보지 못하게 초대형 가림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팀장은 예전에는 우리가 일본 공장을 방문하면 그들이 최신 설비를 가리기에 바빴는데 이제는 세계 유일의 최신 장비를 일본 직원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 가림막을 설치해야 할 정도가 됐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도레이와 아사히 카세이는 한때 슈퍼갑으로 통한 바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일본 업체들이 쓰고 남은 분리막을 쓸 수밖에 없었고
가격 또한 제곱미터당 4,000원을 받으며 한국에 바가지를 씌워왔습니다. 하지만 SK가 더 좋은 품질의 분리막을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하기 시작하자 상황은 역전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은 배터리의 4대 핵심 소재입니다. 이 중 분리막의 수익성이 가장 높은데 영업이익률이 30%에 달하죠. 배터리의 피와 살이, 음극재와 양극재라면 분리막은 혈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분리막 구멍으로 리튬이온이 전해액을 타고 넘나드는 방식입니다. 얼마나 얇고 균일하게 많은 구멍이 있느냐가 분리막의 품질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오른쪽 화살표 20년 전만 해도 분리막은 일본 기업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분리막을 사러 일본을 방문하면 당신들이 배터리를 아느냐? 는 면박을 주곤 했죠. SK가 분리막 시장에 뛰어든 것도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4년 국내 최초로 리튬이온 전지, 습식 분리막 개발에 성공했고 2005년 충북 공장 가동에 돌입하며 분리막 생산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업체들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해왔습니다. 축차연신 공법을 분리막 제조 공정에 도입한 것인데 이는 스카치 테이프 등을 만들 때 쓰는 공정과 유사합니다. 당시 일본 기업은 공중에서 분리막을 사방으로 당겨 기공을 만들어 왔는데 이는 분리막 표면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신 이 공법은 정해진 비율로만 분리막을 잡아당길 수 있어 구매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축차연신은 롤러를 통해 분리막을 좌우로 한번 상하로 한번 늘리는 공정입니다. 처음에는 분리막 표면이 마모되고 오염되는 현상이 있었지만 실시간으로 표면을 청소하는 공정을 도입해 이것도 극복해냈죠. 고객 요구에 맞춰 분리막 두께와 물성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업 초창기 SKIT가 SKC에 분리막을 소량 납품하기 시작하자 아사히 카세이는 SKC에 공급하던 물량을 전량 끊어버리는 횡포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2000년대 말 일본 분리막을 사용한 전자기기에서 잇따라 배터리 폭발 사고가 이어졌고 이는 SK에게는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노키아가 SK 분리막을 채택하자 시장에서의 의상은 급상승했습니다. 국내와 중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소니, 파나소닉, 산요 등이 이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시장이 준비되면서 분리막에 요구되는 특성도 더 많아졌습니다. 2010년 세라믹 코팅 기술, CCS, 이 개발됐고 이는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줬죠. 세라믹으로 코팅을 하게 되면 배터리 온도가 높아지더라도 변형이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리막이 손상돼 양극과 음극이 직접 닿게 되면 과전류가 흐르면서 배터리가 폭발합니다. 이를 막고자 분리막을 두껍고 튼튼하게 하면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SK가 세라믹 코팅 기술을 적용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분리막을 생산한 것입니다. SK 분리막을 적용한 배터리에서 화재 사고가 났다는 기사는 거의 없죠. 반면 도레이와 아사히 카세이 분리막을 썼던 업체에서는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SK 분리막은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SKIT의 실적 전망치를 보면 2019년 800억 원대에서 매년 상승해 내년에는 3,200억 원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아사히 카세이의 손익은 2019년 대비 30% 이상 급감한 상황이죠. 더 이상 버틸 수 없던 아사히 카세이는 최근 놀라운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에게 기존 대비 20에서 30%나 가격을 할인해 줄 테니 한국 소재 업체를 선택하지 말고 자신들의 습식 분리막을 이용해 달라고 사정해 온 것입니다. 제곱미터당 1.3달러 수준으로 가격을 낮춰 판매하겠다는 것이었죠. 아사히 카세이는 자국 배터리 기업인 파나소닉의 분리막을 주로 공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쟁사 대비 파나소닉의 성장률이 더디자 한국 업체로 눈을 돌렸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시장에서 파나소닉 등 일본 업체의 성장률은 다른 업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배터리 3사는 지난해 50에서 10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인 반면 파나소닉은 33%에 그친 것이죠. 게다가 SKIT의 분리막 판가는 0.9달러가 채 되지 않아 아사히 카세이의 가격 인하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이면 SK의 생산량은 아사히 카세이보다 2배 이상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폴란드 1공장 건설을 마쳤으며 2024년까지 총 2조 원을 투자해 4공장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2025년 시장 점유율을 43%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아사히 카세이 또한 지난해 300억엔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하고 중국 상해은첩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한국을 다시 따라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SK를 따라오지는 못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분리막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엄청난 사건이 발생해 관리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2020년 10월 아사히 카세이 차량용 반도체 공장에서 대규모 화재가 난 바 있습니다. 그 후 일본 르네사스의 생산을 위탁해 위기를 넘기려 했는데 르네사스조차 해당 물량을 받은 직후 공장에서 화재가 나는 참사가 발생했죠. 결국 생산하기로 했던 물량은 만들지도 못하고 신뢰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게다가 클린룸 등의 손상이 심해 기존 공장의 복구까지 포기한 상태입니다. 지난 31일 다카이치 정조 회장은 일본이 똑바로 안 하니 한국이 기어오르는 것이라는 막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분리막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살기 위해 꿈들대는 곳은 일본 기업일 뿐입니다. 누구보다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반도체 산업 중에서도 요즘 각광받고 있는 분야는 파운드리, 위탁 생산 분야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설계 업체들이 설계도를 건네주면 그대로 생산을 해주는 것인데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분야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대만 TSMC가 파운드리 분야에서 큰 성과를 본 이후로 반도체 산업의 핵심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에 얼마 전에는 삼성마저 파운드리에 뛰어들었고 TSMC와의 경력 차이가 있다 보니 아직까지 점유율 차이가 꽤 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종합 반도체를 키워온 삼성의 저력으로 파운드리 산업을 시작한 지 고작 몇 년 만에 업계 2위를 차지하며 기술력으로는 TSMC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고 곧 상용화될 3나노에선 이미 따라잡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파운드리 시장은 굉장한 호황기를 누리며 TSMC는 반도체 설계업체들에게 주던 할인 혜택들을 전부 철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모든 생산 라인을 가동하고 있고 반도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기에 적게나마 해주던 할인 혜택을 폐지하고 살 사람은 사고 말 사람은 말라는 뜻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비대면 시장이 활성화되고 관련 IT기와 반도체 장비들의 수요가 늘면서 업계는 사상 처음 맞이하는 호황을 겪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는 이미 초미세 공정에 1년치 이상의 주문량이 쌓여 있으며 이를 감당하기 위해 2020년 설비 투자를 176억 달러 우리 돈 19조 원 가까이 늘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고객사들의 주문량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은 삼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의 파운드리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1년치 주문이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설계업체들이 지금 주문을 한다면 대략 1년 뒤에 물건을 받아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1위 TSMC와 2위 삼성에 이은 업계 3위인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도 가동률 100%를 달성하며 유례없는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인 트렌드포스는 2020년 세계 파운드리 업계는 전년 대비 20% 성장했으며 내년에는 그 이상 발전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파운드리 업계가 호황기라고 해서 모두가 웃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매일같이 최대 실적 달성과 같은 좋은 소식들이 나오지만 뒤에서는 각종 특허 소송을 비롯한 이권 다툼의 한창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업계 1위인 TSMC는 선두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위인 한국 기업을 향한 특허 소송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삼성은 미국에서 특허 전문 관리 업체인 롱혼 IP에게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롱혼 IP는 처음 들어보고 그만큼 생소한 기업인데요. 세계 각국에서 특허 소유권을 사다가 특정 국가의 기업을 겨냥해 소송을 제기하며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가져가는 회사입니다. 일반적인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특허 소송만을 위해 탄생한 회사인 것입니다. 이런 롱혼 IP에서 한국의 삼성이 자신들 소유의 특허 기술을 사용했다며 소송을 걸어온 것인데요. 놀랍게도 해당 특허 기술은 얼마 전까지 대만의 TSMC 소유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해 2019년 대만 TSMC가 해당 특허를 롱혼 IP 자회사로 이관시켰다는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TSMC가 자사 핵심 기술이 담긴 특허를 특허 전문 업체인 롱혼에게 넘긴 이유는 삼성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로지 삼성을 견제하기 위해 TSMC가 자사의 소중한 특허를 롱혼 IP에 넘겼고 이런 식으로 롱혼 IP가 각종 특허를 취합하여 삼성에게 소송을 걸도록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TSMC 또한 과거에 롱혼 IP의 자회사와 특허 분쟁을 하며 각종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었지만 불과 3개월 만에 서로 합의하며 상호협력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TSMC는 롱혼 IP의 반도체 자회사에게 상당량의 로열티를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상호협력을 맺은 두 기업은 다음 타겟으로 삼성을 목표로 잡았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수백 수천 건의 소송을 진행한 삼성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TSMC의 특허를 들이밀며 삼성에게 소송한 롱혼 IP는 최근 삼성에게 맞소송을 당했습니다. 삼성은 롱혼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해 특허 침해 무효 소송이 심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삼성과 롱혼 IP는 과거에 특허 소송을 벌인 적이 있었으며 해당 소송에서 양사가 합의하며 더 이상 특허에 관련한 추가적인 법적 분쟁은 일절 일으키지 않겠다는 양사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해당 합의를 근거로 상호 간의 모든 법적 분쟁은 더 이상 그만하기로 한 상황인데 최근 롱혼 IP가 다시 특허 침해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합의서에 근거하면 롱혼 IP의 주장은 무효이지만 롱혼 IP도 믿는 구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삼성이 침해했다는 특허는 기존의 롱혼 IP 소유가 아니었으며 삼성과 롱혼 IP가 상호 합의를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보유하게 된 TSMC의 특허이기 때문에 해당 합의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에서는 롱혼 IP에서 주장하는 특허 침해 자체를 일절한 적이 없는 데다 특허 침해와는 별개로 과거에 맺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삼성의 책임은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양사가 과거의 합의를 통해 서로 간의 법적 분쟁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음에도 최근 롱혼 IP 측이 이런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뜨렸다는 것이 삼성의 주장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소송의 중심에는 TSMC의 반도체 특허 기술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TSMC와 소송하던 롱혼 IP가 서로 상호협력 합의를 하더니 TSMC의 특허마저 롱혼 IP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삼성에게 소송을 거는 명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미국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소송하지 않기로 약속한 롱혼 IP는 2020년 2월 TBT라는 이름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이 TBT에 TSMC 소유의 미국 특허 3건을 이전했습니다. 삼성이 미국 법원에서 TBT와 롱혼 IP가 동일법인에 가까운 특수관계인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롱혼 IP의 소송은 무산이 되며 천문학적인 금액의 소송 비용을 삼성에게 물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롱혼 IP 측은 얼마 전 설립한 TBT와 자신들은 전혀 다른 업체라며 따라서 이전에 삼성과 합의한 모든 계약 내용은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 내에서 TBT가 롱혼 IP의 자회사라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TBT의 핵심 임원 상당수가 롱혼 IP 출신이었으며 과거 TBT가 설립되던 당시에 롱혼 IP는 TBT의 대표자 역할로 각종 계약을 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TBT가 명백한 롱혼 IP의 자회사라는 증거를 잡은 삼성은 미국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롱혼 IP가 계약사항을 위반했는데다 소모적인 소송으로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했다며 이를 보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삼성은 과거 TSMC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서류와 두 번째로 TBT가 롱혼 IP의 자회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들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법적인 소송을 하지 않겠다며 좋게 합의하자 더니 새로운 회사까지 만들어가며 뒤통수 친 특허 기업에게 큰 한방을 선사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롱혼 IP에게 특허를 넘겨주며 소송의 빌미를 제공해준 대만의 TSMC 또한 무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송이 시작되면 최종 판결까지 기본 2년에서 길어지는 경우 4년까지도 가야 합니다. 소송 당사자들이 로펌을 선임하여 특허 분쟁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한 건에 보통 500만 달러, 우리 돈 6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은 일방적인 소송을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다국적 대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특허 소송 비용으로만 연간 3조 5천억가량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불과 10년 전 특허 소송 비용으로 연간 1조 원가량 사용하던 것에 비해 매우 커진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법원에서 특허를 분석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길어지며 시간과 비용 또한 길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는 2016년경 특허 전문 업체 넷리스트로부터 서버용 D램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지만 2018년이 되어서야 미국 법원으로부터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비침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특허 침해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딱히 얻는 것은 없는 소모적인 소송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처럼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는 경우 소송 과정에서의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실제로 일정 부분 혹은 전체를 상대방이 보상해야 합니다. 이번에 롱혼 IP에서 삼성에게 진행한 소송 역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의 승리는 삼성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삼성이 낸 맞소송에 의해 롱혼 IP 측에서 상호협약을 위반한 내용으로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인 것입니다. 만약에 삼성 측에서 이번 송사에 자신이 없었다면 맞소송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두 건의 소송에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미 단기간에 제일 많은 소송을 해본 경험으로 현명하게 대처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롱혼 IP 말고도 여러 특허 전문 업체들이 한국의 기업들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차별 소송을 남발하는 승리하면 좋은 거고 아니라면 많은 식의 소송을 진행해오던 특허 업체들이 최근 들어 더 치밀해지고 교묘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설립부터 한국의 기업들을 겨냥하고 특허 소송을 위해 회사를 차린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엔 아일랜드에 위치한 특허 전문 업체 솔라스 OLED는 최근 몇 년간 OLED 관련 특허를 집중적으로 취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연구 개발하여 취득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디스플레이 업체들로부터 구매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마련한 특허 기술들은 우리나라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에게 소송을 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회사 창립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은 솔라스 OLED는 지난해부터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를 향해 소송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게 TV용 대형 OLED 패널의 회로 설계 특허 침해 소송을 했고, 삼성 디스플레이에게는 갤럭시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엣지 디스플레이 관련한 특허 침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현재 소송은 미국과 독일에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첨단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런 식의 특허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특허 전문 업체들의 행태에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특허 전문 업체들은 짧으면 1년, 길면 5년 안에 설립되어 특허 침해 소송만을 위해 설립된 업체들입니다. 이들 회사들은 단 한 건의 연구개발을 한 적도 없이 단순히 기존의 업체들로부터 특허의 권리만 사들여 각종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송으로부터 글로벌 기업들의 연구개발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제품 출시가 늦어지는 등 소비자들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진정한 특허 침해가 있다면 문제될 소지가 있으나 관련 통계상 진짜 특허가 침해되었을 확률은 15% 정도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85%에서는 특허 침해가 없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소송으로 사회 전반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있어 법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무차별 소송을 했지만 특허 업체가 패소하는 경우 기존의 소송 비용만 부담하던 것을 넘어 연구개발 및 제품 출시에 차질이 생긴 책임을 물어 배상금의 가중치를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 5G 통신산업, 자동차 관련 기술 등에서도 수많은 특허 분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특히나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특허 소송이 많은 이유는 아마 우리나라가 업계 1위인 경우가 많아서일 것입니다. 그만큼 한번 걸리면 많이 뜯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완성한 기술을 앞으로 더욱 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